자, 하이스트 고1 예비고1 수능체험 모의고사 해제 강의 국어 영역을 맡은 최범석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모의고사 봤던 것, 이제 처음 체험하는 거죠, 모의고사를.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 적응력을 키우고 또 앞으로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국어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미리 체험하기 위해서 실시한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해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뭘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몇 번을 볼 거냐면요, 전부 다 시간 관계상 해제 강의는 못하고요, 4페이지에 있는 11번 문제를 보면서 문법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먼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자, 거기 보니까 보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발음되는 단어는 하고 나와 있고요. 거기 보니까 제시된 단어가 뭐냐면요, 꽃, 잎,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뭐 9항이니 29항이니 18항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신 시험에서는 이런 조항들이 미리 제시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의고사,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죠, 대입을 위해서. 그럼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이론들 또 조건들이 거의 다 주어져요. 알겠지? 그런데 그 주어진 조건을 이미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1번부터 15번까지는 개개가 다 문제별로 지문이 따로 없고 그 문제를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지. 그러면 앞부분 1번부터 15번까지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가야 돼요. 문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옆에 있는 표준발음법 조항 9항, 29항, 18항 이거 안 봐도 옆에 있는 꽃잎에서 꽃잎이 되고 꽃잎이 되고 꽃잎이 되는 요 과정을 이해하고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옆에 거를 아예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훨씬 절약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꽃잎이라는 말을 우리가 써놨는데 이 꽃잎이라는 말은, 자, 일단 우리는 의미는 따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발음법이니까 소리와 관련된 것만 따질 거거든요. 이 소리에 관련된 단위들을 따져보면 일단 뭐가 있냐면 음운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음운이라는 걸 미리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음운이라는 것은 소리 낼 때의 최소 단위예요. 소리 낼 때의 최소 단위.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가 몇 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냐면,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야. 자, 쌍기역,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초성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가 있죠? 얘는 뭐라고 부르냐? 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읓이 있지? 얘는 뭐라고 부르냐? 종성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글자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부분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음운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음운이라는 것이 실제로 발음될 때는 써 있는 것과 달라져.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음운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실제 우리가 써 있는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음운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거기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는 18항, 9항, 29항 이런 것들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음운의 변동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9항을 보면 9항에는 이미 뭐라고 나와 있냐면 9항에 받침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보입니까? 그 받침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종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 종성이 표기에는 분명히 치읓이야. 그런데 실제로 발음될 때는 치읓이 받침에 있는 치읓 소리가 뭘로 발음된다? 디귿으로 발음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죠. 왜 이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죠? 자, 이 음절에서 마지막 나는 소리, 그 소리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음절이 끝에서 나는 소리가 변하는 현상,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해됐죠? 자, 여기 보니까 치읓이 디귿으로 변하는 것만 얘기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자, 받침에서는 대표음으로 소리 나는 거야. 알겠지? 그 대표음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야. 가느다란 물방울 또는 뭐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해서 외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요 7개 중에 하나로 다른 소리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기역 소리로 받침에서 소리 나는 것은 쌍기역과 키읔이 받침에서 소리 날 때는 이걸로 변해. 기역으로. 알겠죠? 자, 그리고 니은은 니은 소리만. 그 다음에 디귿은 되게 많아. 디귿을 잘 외워야 돼. 자, 디귿에는 디귿, 티읕. 그 다음에 쌍디귿은 받침에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쌍디귿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옷. 그 다음에 시옷에다 획 하나 더하면 지읒이죠? 그 다음에 받침에 치읒 올 수 있죠? 그치? 그리고 히읗. 오케이? 그 다음에 쌍시옷. 요렇게 7개가 전부 다 디귿으로 발음 나게 돼요. 그리고 리을. 그 다음에 리을은 리을이고 미음은 미음이고 비읍은 2개 있어요. 비읍과 피읍. 선생님 쌍비읍은 받침에 올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응은 뭐만 된다? 이응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항이라는 것은 결국 받침 소리에서 치읓은 뭐가 된다? 디귿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 받침에 있는 모든 자음들이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건 아니야. 그때 조건이 있어. 조건이 몇 개냐면 3개거든. 받침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려면 셋 중에 하나의 조건에 맞아야 돼.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받침 소리가 어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말. 어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어의 끝에서 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꽃이 여기 써 있으니까 꽃으로 예를 들면 꽃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소리를 보세요. 자, 요 단어가 더 이상 뒤에 연결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럼 얘가 어말인 거야. 자, 두 번째는 자음합 이런 말을 보게 될 거야. 자, 자음합이라는 것은 꽃 뒤에 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얘가 자음이죠? 그 자음의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모음합일 때도 되는데 그땐 조건이 있어요. 모음 앞에서는 2가지 조건인데 그 모음이 형식 형태소냐 실질 형태소냐. 자, 이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는 어려운 말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형식 형태소는 의미 없는 부분. 알겠죠? 자,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있는 부분. 이렇게 따지면 돼. 자, 얘기를 해보면 형식 형태소일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꽃 갖고 얘기해보면 꽃 이랬지? 그 뒤에 조사를 결합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꼬치 이렇게 하게 돼. 알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봐봐. 치읓 소리가 딴 걸로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런데 실질 형태소일 때는 이럴 때 보면 돼. 꽃 뒤에 아래 이랬어. 자, 여기 보니까 모음이 바로 왔지? 그런데 앞에 있는 애가 지금 봐봐. 요 밑에 있는 얘가 아가 아래라는 뜻을 가진 실질 형태소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거를 일단 이렇게 바꿔. 그 다음에 아래를 붙여. 그런 다음에 얘를 위로 올려서 마지막 발음은 꼬다래. 조금 바보 같지만 발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 소리가 대표음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나는 건데 그 받침 소리가 위치가 어디여야 되냐면 단어의 맨 끝이든지 아니면 뒤에 자음이 연결되든지 아니면 모음이 연결될 때는 그 모음이 실질 형태소,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말일 때는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지금 받침에 치읓이 왔지? 그런데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지. 왜? 뒤에 있는 잎이 모음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의미 있는 말, 실질 형태소죠?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디귿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래서 1단계가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피읍도 비읍이 되죠. 여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단계죠. 자, 어디를 잘 보셔야 돼요? 다른 데는 안 변했고요. 여기가 변했어요. 그죠? 여기 갑자기 소리가 하나 껴들어왔지?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보통 여기 보니까 여기에 디귿 음운이 있지? 얘를 우리가 A라고 보자고. 알겠지?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음운이 뭐였어? 여기. 얘. 그치? 얘가 B 음운이지. 맞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로운 음운 하나가 나타났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공식으로 쓰면 A하고 B가 만났더니 뭐가 생겼어? A하고 B 사이에 C가 들어갔지? 그러면 껴든 거지. 그러면 얘한테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면 되냐면 첨가 이렇게 불러주면 돼.
알겠지? 근데 그 첨가의 규칙이 뭐냐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29항을 한번 읽어보자고. 자, 29항에 보니까 합성어 및 파생어 이랬어. 자, 합성어와 파생어는 뭐냐면 그 단어를 형태소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합성어는 어근어근, 얘는 합성어지? 맞아? 얘도 뜻 있는 말, 얘도 뜻 있는 말이니까. 그 합성어에서 그 옆에 봐봐.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래. 다시 말하면 받침이 있다는 얘기지, 여기.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모음 또는 이선행모음 이렇게 불러요. 자, 이거는 알아두자. 자, 얘네들을 왜 이선행모음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야 소리를 분석해보면 야는 알고 봤더니 이를 발음하다가 아를 발음하면 돼. 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리를 먼저 발음하다가 뒤에 아가 나오는 거야. 결국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야, 여, 요, 유는 전부 다 이 소리와 관련 있는 모음 없는 모음? 있는 모음. 그러니까 여기 확인해 보니까 앞말이 받침이 치읓으로 끝났어. 받침이 있지. 그리고 뒷말에 보니까 이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뭘 껴주냐면 다시 말하면 니은을 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니은 첨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다른 경우도 더 있는데 여기선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니은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가보면 세 번째 마지막 최종 단계죠? 얘가 잎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냐? 뒤에 있는 디귿이 앞에 있는 니은을 자기랑 동일한 소리로 만드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외웠어. 노란 양말은 울림소리고, 그지? 그 중에서 니은, 미음, 이응은 비음이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비음이니까 앞에 있는 비음 아닌 애를 비음으로 바꾼 거란 말이지. 이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음화 이렇게 불러요. 알겠지? 세 번째 조건은 비음화였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1, 2, 3, 4, 5번을 우리가 순서대로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1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못, 난, 이가 나와 있죠. 자, 거기 보니까 못난이가 되어 있는데 이 못난이에서는 잘 봐. 발음을 이렇게 해야 돼. 못, 난, 니 이렇게. 자, 여기에는 음운 변동 있는 거 없는 거? 여기는 없어. 자, 여기에 있는 시옷이 뭘로 바뀌었어 지금? 디귿으로 바뀌었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 이거 우리 배웠잖아. 뭐야? 받침 소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대표음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있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2번을 보니까 2번에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부, 억 하고 문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두 단계로 가야 돼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부, 억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받침에서 키읔은 기역으로 바뀐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적용된 거야? 음절의 끝소리가. 앞으로는 음끝이라고 부르자. 자, 그리고 문 이렇게 붙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봐. 아까 우리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 지금 우리가 노란 양말 그랬는데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비음이니까 앞에 있는 비음 아닌 애를 또 비음으로 만들어. 그걸 우리가 비음화. 부, 엉, 문. 여기서는 비음화가 일어난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가 있지? 뭐? 음절의 끝소리와 비음화. 그런데 니은 첨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해됐지? 자, 밑으로 가보자고. 자, 옆에 3번을 보니까 3번에는 뭐가 있어 지금? 색, 연, 필 이게 있죠? 자, 이때는 지금 보니까 일단 보자고. 여기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를 봐야 돼. 앞말이 얘하고 얘하고 지금 결합한 거지. 그럼 얘는 합성어야. 합성어? 아까 봤던 29항의 적용을 받는 거네. 그지? 앞말에 받침이 있네.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 이 또는 이선행 모음이네. 그러면 여기 사이에다 뭘 넣어주라고? 니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색, 연, 필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은 첨가 있네요. 우리가 아까 쳤던 애. 얘. 그치?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또 그거네. 기억하고 니은하고. 얘 비음이지? 비음 아닌 애를 비음만 만들어. 비음으로 만들어.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생, 연, 필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 비음화. 그런데 더 이상 일어날 게 없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없죠? 뭐가 없지? 뭐가 없지?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없지. 그러니까 얘도 답이 아닌 거죠. 자, 네 번째 거 보니까 온맵시가 있지? 보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일단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 음절의 끝소리. 자, 옷, 맵, 시가 되죠? 그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받침이 비읍이잖아? 그럼 뒤에 게 된소리가 돼. 이건 경음화라고 불러. 여기 경음화가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또 비음이네? 비음 아닌 애를 비음만 되겠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된다? 온, 맵, 시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비음화와 음끝만 있지. 요 니은 첨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 2, 3, 4번에선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5번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5번을 보자고. 자, 5번에 보니까 뭐가 있어? 홑, 이, 불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홑은 여기서 하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지금 또 합성어지. 우리가 찾던 거, 합성어. 29항에 나와 있는 거. 자, 앞말에 받침이 있네. 뒷말의 첫 소리가 이네. 그러면 여기다 뭘 껴줘야 돼? 니은을 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홑. 이거 디귿 돼야 돼. 왜? 티읕은 받침에서 발음 돼, 안 돼? 안 되지. 티읕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 디귿.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를 여기서 적용시켜. 그치? 그랬다가 여기서 니은을 껴줘. 그치? 이거는 뭐라고? 니은 첨가. 자, 마지막으로 또 비음 아닌 애가 비음 만났네? 그러면 얘 뭐라고 해주면 돼? 혼, 니, 불.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비음화까지 다 나왔지.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는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보니까 음끝, 비음화, 니은 첨가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가장 나오기 힘든 게 뭐냐면 사실은 비음화야, 비음화. 비음화하고 니은 첨가. 그럼 니은 첨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거기 보니까 니은 첨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3번하고 5번밖에 없어요. 거기 보니까 걔네가 합성어고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에 이, 야, 여, 요, 유 다시 말하면 이 또는 이 선행 모음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하고 5번 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거기 보니까 그 받침에 음절의 끝소리의 대표 자음인 애는 음끝이 나올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색연필은 앞말의 받침이 기역이란 말이야, 기역. 그러면 기역은 음끝이 적용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기역은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지. 음끝이 원래부터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잘 푸는 2학년, 3학년 형아들은 또 언니들은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니은 첨가의 규칙을 먼저 보고 나머지를 지워. 그런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보고 하나를 더 지워. 그러면 답이 나와.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 문법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1등급, 2등급 맞는 형아, 누나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문법 문제를 푸는데 30초에서 50초 사이에서 다 풀어내고 지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뒤에 있는 긴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풀 수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원에서 배우든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든 문법 사항을 배우고 계실 때는 항상 정신을 집중하고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3학년 때 다 도움이 돼. 알겠지? 지금 우리가 1, 2학년 때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3학년 때 대학 잘 가기 위해서잖아. 그치? 수능 잘 보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면 수능 잘 보기 위해서는 옛날엔 아니었어.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1, 2학년 때 공부 안 해놓은 사람이 3학년 때 역전하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 2학년 때 공부를 하실 때부터 기본적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런 적용, 니은 첨가는 이런 거, 비음화 이런 거 확인을 다 해놓으시고 적용 기본적인 걸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배울 때 이게 내신에 나왔고 이제 이거 다시 본 일이 없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잊어먹고 복습 안 하고 하시면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정말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따로 돈 들여서 또 수업 들어야 돼요. 그런 짓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한테 문법이 낯선 이유는 영어 문법은 우리가 많이 배워왔는데 국어 문법은 우리가 제대로 배우는 게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지나가면서 그때 배우게 된단 말이야. 너무 늦었지? 그러니까 영어 문법보다 국어 문법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국어 문법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쉽고 편하게 설명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늦게 배우기 때문에 이해가 늦게 되는 거지. 3학년 때 가서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들 보면 영어 문법을 훨씬 더 틀려. 국어 문법보다. 그러니까 국어 문법은 엄청 쉬우니까 접근을 일찍부터 잘 해놓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있는 21번부터 23번 나와 있는 예술 지문인데 이 지문을 선생님이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뭐 가온 자리표 이런 건 본 적이 없지? 낮은 음자리표랑 높은 음자리표는 우리가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가온 음자리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엄마들도 많이 착각을 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올라가면서 독서를 안 한 친구들은 국어 공부를 원래 못하나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배경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이 글 안에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중심 내용을 찾아내면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문을 우리가 풀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볼까? 거기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비문학을 안 배운 게 아니야. 설명문, 논설문 하면서 다 배웠거든? 근데 그때 설명문 읽던 방식을 잘 기억해야 돼. 설명문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설명문에서 우리 뭐가 시험에 나왔었냐면 야, 여기 정의 쓰였어? 예시 쓰였어? 이게 예시야? 이게 분류야? 이게 비교야? 이게 대조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글 읽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비문학 읽으실 때, 독서 지문을 읽으실 때 실제로 지문 안에서 뭘 찾는 거냐면 아, 여기서 설명 방법 정의가 쓰였어. 정의는 무조건 중심 내용이야. 밑줄을 그어놔. 알겠지? 예시는 내가 이 말 안 봐도 알 수 있겠어.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면 예시는 안 읽으셔도 돼. 알겠지? 거기서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 과학기술 지문 빼고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막 비교, 대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과 다른 대상의 공통점 찾고 차이점 찾는 거거든? 알겠지? 그렇게 설명 대상과 다른 것의 공통점, 차이점 찾는 것에다가 다 표시를 해놓으면 돼. 이렇게. 밑줄로.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특성과 역할. 거기만 밑줄이 거져 있으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알겠지? 실제로 21번과 22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3번은 문제 푸는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여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같이 한번 보자. 기보에서 음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5개의 가로줄을 사용하는데 이게 5선이야. 그러면 이게 5선의 정의지? 이해됐지? 자, 옆에 보니까 5선은 아래 줄부터, 그거 잘 봐라. 아래 줄부터야.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면 요 시험지에서 여기 보니까 맨 아랫줄이 1번이야. 맨 아랫줄이. 맨 윗줄이 1번이 아니고.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돼. 자, 음은 대개 알파벳 음이름이나 개명으로 읽는데 C가 도고. 알겠지? C가 뭐냐면 우리가 피아노 건반에서 보면 검은 건반 없는 데 있지? 그리고 검은 건반 2개 연결되지? 거기에 있는 검은 건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여기 검은 것만 3개 있고. 그치? 자, 그때 얘가 도라는 얘기지. 얘가 C. 얘가 C. 알겠지? 일반적으로 얘가 C라는 거야.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레, 미, 파, 솔, 라, 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피아노 건반은 A0부터 C 8개까지 88개가 있어. 알겠지? 이렇게 다 알려줬어, 우리한테. 자, 같은 알파벳이라도 옆에 숫자가 커질수록 옥타브는 올라간다. 알겠지? 옥타브가 올라간다는 건 높은 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밑으로 가보자. 5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음은 어떻게 표기할까? 덧줄과 음자리표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낮은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다. 밑에 설명이 그거지?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낮은 음자리표랑 높은 음자리표는 가끔가다 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도 설명하는 게 뭐야? 가온 음자리표만 밑에서 설명하지?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그 그림 밑으로. 가장 오래된 음자리표인 낮은 음자리표 거기다 밑줄 찍으세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높은 음자리표가 더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많이 쓰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가 더 오래되었다? 낮은 음자리표가. 알겠지? 그게 C4. 그러니까 네 번째 옥타브의 도라는 얘기지. 그거를 아래의 저음 영역을, 다시 말하면 그 밑에 영역이야. 그 밑에. 더 아래 영역. 표기하기 위한 거예요. 이 음자리표는 F3의 자리인 네 번째 줄, 4번 줄 거기 보이지? 그림에 보여? 그림에 그 4번 줄에서 시작해서 F 모양을 변형해서 그렸다. 그러니까 걔가 F 모양을 변형해서 그렸다는 얘기야. 그게. 자, 그리고 그런 다음 F3의 위치를 기준으로 음표를 표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 가온 음자리표를 봅시다. 자, 거기 봐. 낮은 음자리표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 보편적은 무슨 뜻이지? 일반적, 널리. 널리 사용하던 음자리인데 거기 잘 봐. 뭘 표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C4. 알겠지? C4를 표기하기 위해서 거기 봐. 밑에 고정하지 않고. 그 말을 잘 봐야 돼. 고정하지 않고. 알겠지? 자, 그래서 5선에 겹세로줄을 그은 다음에 C의 모양을 변형해서 중앙 부분만 세로줄이 당겨 5선줄에 걸리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 말하면 이 가온 음자리표의 가운데 부분이 바로 C4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 이게 어디 걸리든 상관없이 몇 번 줄이든 상관없어. 가온 음자리표에 C와 C가 겹쳐있는 가운데 부분 있지? 거기가 무조건 C4야. 이해됐지? 그렇게 읽으면 돼. 자, 계속 가보자. C의 중앙줄 부분이 1번 줄에 걸리면 1번 줄이 C4. 알겠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소프라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줄이 하나씩 올라갈수록 인성 소프라노, 올라갈수록 인성 메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뭐 이런데요. 자, 밑으로 가보자고. 높은 음자리표는 가장 나중에 생겼지? 거기다 밑줄.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달리 높은 음자리표가 가장 나중에 생겼어. 이해됐지? 자, 밑으로 가보자. C4 위에 고음 영역, C4 아래에 저음 영역, 낮은 음자리표. C4를 가운데 두고 표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표기하기 위해서 고정시키지 않는 거 가온 음자리표. 알겠지? C4 위에 고음 영역, 높은 음자리표. 자, 그래서 밑으로 가보니까 음자리표의 G4 자리인 2번 줄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G의 모양, G를 기준으로. 이해됐지? 그래서 G4의 위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뭐가? 높은 음자리표가. 이해됐죠? 자, 밑으로 가보자. 2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지금 설명 방법에 대한 문제거든. 자, 지금 보니까 아까 5선이 뭔지 정의했지? 그러면 1번은 나오는 거네. 1번 동그라미. 자, 2번 보세요. 거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A, B, C, D 설명하고 있지? 음이름. 자, 2번 동그라미죠. 자, 문답 방식 하면 물어보고 답하는 거거든? 그치? 맞아? 자, 두 번째 문단의 처음 부분 봐봐. 문답 방식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래서 5선에 표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벗어나는 음들을. 그러면 이거 나오네? 그러면 3번도 동그라미죠?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음자리표를 구분해서 각각 뭘로 구분했지? 낮은 음자리표, 가온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 그러면 3번, 4번도 맞는 얘기네요. 자, 마지막 5번으로 가볼까?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면 이런 게 나와야 돼. 뭐 고대에는, 중세에는, 또는 뭐 이렇게 시기가 나와야 돼. 15세기, 16세기. 그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설명한 게 아니죠. 자, 나중에 우리가 이런 용어를 또 보게 될 건데, 시대의 흐름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그 시대의 흐름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통시적이라고. 통시적.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더 어렵게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보게 되면 시대의 흐름이라는 말 대신 통시적 관점에서 이런 말을 쓸 거야. 그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 통시의 반대말도 표시해놔. 반대말 표시할 때는 이렇게 아래 위로 쌍화살표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면 공시적. 그러면 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설명받고 있는 방식이 바로 공시적 방식.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옆에 있는 22번을 한번 볼까요?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 자, 음자리표는 거기 보니까 낮은 음자리표는 F를 변형. 그지? 가운 음자리표는 C를 변형. 그지? 높은 음자리표는 G를 변형.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네. 그지? 자, 1번에다 동그라미. 자, 2번을 보세요. 음자리표는 악기와 인성이 사람 목소리 얘기하는 거야. 거기 보니까 맞는 말이지, 그지? 어디 나와 있어? 거기 A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지? A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 줄이 올라갈수록 인성, 메조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됐죠? 자, 2번 동그라미죠. 자, 3번을 보세요. 낮은 음자리표가 먼저 생겼는데 어떻게 높은 음자리표를 보완합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낮은 음자리표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가온 음자리표고 높은 음자리표가 나중에 생겼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3번은 말도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확인을 했어 이미 오면서. 자, 네 번째 거 봐. 오선상의 줄과 칸의 알파벳 음이름은 음자리표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음자리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음이름이 달라져. 자, 5번을 보니까 같은 계명이라도 알파벳 옆에 숫자가 다르면 옥타브, 다시 말하면 한 옥타브 높은 음, 낮은 음. 다시 말하면 A0보다 A1은 한 옥타브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도 동그라미가 되겠지. 자, 23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쳐놓습니다. 요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우리가 대부분의 비문학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23번에 한번 봐봐. 거기 가온 음자리표가 그려져 있지? 몇 번? 1번 줄에. 맞아? 그러면 1번 줄이 뭔 거야?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가온 음자리표의 가운데 부분이 C, 포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두 번째 음 있지? 두 번째 음. 그 두 번째 음에다 C4라고 적어 놓으면 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도, 시, 라 하면 되지? 라가 아까 A래매. 그치? 그런데 C4보다 한 음자리 낮지? 그럼 걔가 A3네.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니까 도, 레, 미, 파네. 파면 F지? 그리고 C4와 옥타브가 같으니까 거기에는 F4. 그치? 한음 높으니까 솔이지? 솔은 G. G의 같은 옥타브니까 4. 그러면 우리가 A3, C4, F4, G4 됐어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남길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어. C4가 도라고, 그지? 맞아? 그러면 도가 두 번째 음이어야 되지? 그러면 3번은 틀렸네. 답은 몇 번이다? 4번. 찾을 수 있겠지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뒤로 쭉 넘겨봅시다 이제. 자, 어디를 보시냐면 13페이지의 37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칠판이 후져가지고 응? 잘 안 지워져. 이거 써야 되는데 이번 문제 풀 때는. 잠깐만 요것만 치우고. 자, 다는 못 지우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 부분만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거기 보니까 37번부터 39번 있는 지문이 뭐냐면 거기 보니까 윤선도의 만흥 이렇게 제목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아주 어려운 말들이 많이 써 있죠? 그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올해 수능 보고 내년에 수능 보는 언니 오빠들까지는 수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A형이 있고 B형이 있죠? A형은 이과만 보고 B형은 문과만 봐요. 그래서 B형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A형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우리말로 다 바꿔져 있어. 지금 보니까 우리말 아닌 것 같잖아, 그치? 거짓말 같지? 이거 우리말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볼 때, 사실은 우리 1년 선배들 시험 볼 때 있지? 지금 고1 언니들 걔네들이 시험 볼 때부터 이게 통합돼. 알겠지? 그래서 바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바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거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요 문제 스타일로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신 시험 볼 때는 무조건 다 이걸로 나오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고어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못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못 읽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막 이런 거 나올 때 있어, 이런 거.
알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요런 거 나올 때 있지? 요런 거. 그치?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읽는데 얘는 그냥 안 읽으면 돼. 이응으로 읽어버려.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얘 이름이 아래아거든? 알겠지? 무슨 뜻이냐면 아래에 붙은 아라는 뜻이야. 얘가 읽을 때 요렇게 써 이거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아라고 읽어버리면 돼. 전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응? 무조건 아라고 읽어버려. 아라고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소리 비슷하게 가면 돼. 그냥 소리 비슷하게 현대어처럼. 알겠지?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전을 읽으시면서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현대어 뜻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알겠지? 그걸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어 나중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배울 만응이라는 시는 그 한자부터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거기 시 제목에다가 만응이라고 써있는 시 제목에다가 한번 써보자고. 거기 만자에다 밑줄 그으세요. 이 만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차다. 알겠지? 그 밑에 보니까 흥자가 있지. 흥. 이거 흥겹다의 흥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흥으로 가득 찬 거야. 신났어 안 신났어? 신났죠. 이 사람 즐거운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즐거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굉장히 편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읽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감정이거든. 그 사람의 감정이 흥겹다는 걸 알고 읽으면 대체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 건데 이게 시조야. 시조. 자, 거기 한번 읽어볼 건데 거기 보니까 산수간 이렇게 돼 있지. 산수간은 산과 물 사이라는 뜻이에요. 산과 물 사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름이나 이럴 때 휴가로 산에 계곡에 놀러 간 거지. 거기는 우리가 있는 도시와는 달리 자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지. 거기다 자연공간이라고 써주세요. 자연공간. 자, 그 다음에 바위 이렇게 돼 있는데 바회 이렇게 돼 있지? 바위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바위. 그 다음에 아래 이렇게 돼 있지? 아래. 그 뒤에 조사가 하나 생략된 거야. 아래에. 알겠지?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바위 아래에 띠집 이렇게 돼 있어. 거기 비읍 디귿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이걸 어두자음군이라고 불러.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여기 봐. 이렇게 두 개의 자음이 겹쳐 있잖아? 그러면 요 자음 있지? 뒷자음. 이거를 곱하기 2해서 읽으면 돼. 다시 말하면 띠 이렇게 읽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자, 띠집을 진노라 하니 이렇게 돼 있지. 보여? 이 띠집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초가집이에요. 자, 옛날 사람들이 사는 집의 종류는 지붕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무슨 집? 기와집. 두 번째가 무슨 집? 초가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초가집은 상대적으로 부잣집이야 가난한 집이야? 가난한 집. 그러면 얘는 두 가지를 합치면 되겠네. 이제 산수간 바위 자연. 띠집 가난한. 얘들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뭐 하냐면 그 뒤에 봐봐. 진노라라는 말을 봐야 돼. 진노라는 지으려고 라는 뜻이야. 그러면 지으려고 했다는 것은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라는 뜻이죠. 얘들 다시 말하면 내가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가난한 삶을 좋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원하지. 그러면 내가 돈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잖아. 돈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죠. 이걸 두 개를 합치잖아? 그러면 욕심 없는 사람이 돼. 이해됐지?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뭔 말이 나오냐면 금오른 남들. 그래서 얘가 욕심이 없는데 욕심이 없는 삶을 몰라주는 남들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화자의 입장에서 욕심 없는 사람이 보니까 욕심 있는 사람이 좋게 보이겠어 나쁘게 보이겠어? 나쁘게 보이겠죠. 그러면 금오른 남들은 욕심 있는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 얘들? 걔네들이 날 보고 웃어. 욕심 없는 사람 멍청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이 쟤 왜 저렇게 살아? 하고선 이렇게 하는 거지. 얘들? 그냥 웃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지? 비웃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금오른 남들이 웃는다 한다마는 욕심 많은 놈들이 비웃는다 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밑으로 가봐. 어리석고 향함 이렇게 돼 있지. 어리고 향함. 이렇게 어리다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야. 향함은 시골 양반. 자,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시골 양반. 누구 얘기하는 거죠? 욕심 없어 보이는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땐 자기가 바보 같겠어? 아니지? 욕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욕심 있는 놈들을 비웃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는. 알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실제로는 낮추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걔네들을 비웃는 표현이야, 이게. 자, 그래서 그 뜻 생각에는 그게 내 분수인가 봐, 이 얘기거든? 그럼 욕심 없이 사는 게 내 분수다. 이걸 합치면 네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안분지족 이렇게 불러요. 알겠지? 이게 가난함에 만족하면서 지내는 걸 뜻하는 거야. 안분지족.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자꾸만 안분지족 뒤에다 이걸 덧붙여줘. 안빈낙도라는 말. 알겠지? 학교에서 가서 이거랑 이거랑 같다 하면 안 돼. 이거 다른 거야, 서로. 알겠지? 왜냐면 안분지족은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거든. 근데 안빈낙도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즐김이 같이 있어야 돼. 알겠지? 이 즐기는 걸 어려운 말로 하면 풍류라고 부르거든. 풍류를 하려면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시, 음악, 그리고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이 마시면 안 되는 거 술. 알겠지? 그래서 자연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같이 하면서 즐거워. 그러면 그때 가서야 얘가 안빈낙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좀 더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낫냐 이렇게 나누면 안 되지만 우리가 굳이 나눠보자면 이렇게 사는 게 더 어려운 거거든. 안빈낙도 하면서 가난한데 괜찮아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안빈낙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쪽이 좀 더 경지가 높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얘가 더 어려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안빈낙도를 첫 번째 수에서는 안 보여줘. 요것만 보여준단 말이야, 안분지족을. 근데 두 번째 수에서는 보여줄 거야. 거기 밑으로 내려가 보자. 자, 보리밥 풋나물 이랬지? 이게 보리밥하고 산나물 먹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면 먹을 때 돈을 많이 써요? 안 써요?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부자야 가난해? 가난한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리밥 풋나물은 첫 번째 수에 있었던 띠집과 역할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해돼? 그러니까 띠집하고 같이 연결하면 돼. 보리밥 풋나물하고. 알겠지? 그걸 알맞게 먹었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삶을 충분히 즐긴 거지? 그 상태에서 밑으로 가봐. 바위급 물가, 여기다 또 밑줄 그어야겠지? 자연인간 괜찮아. 그치? 그러면 1수에 있는 뭐랑 또 똑같아요? 산수간 바위 아래라는 공간이 나타내는 의미와 똑같죠? 맞아요?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그 뒤에 뭐가 붙었어 이미. 이제 뒤에 봐봐. 실컷 논다가 붙었지? 그러면 이게 붙었잖아 지금. 얘들? 그러면 그때는 얘한테 뭐라고 불러도 된다? 안빈낙도. 그러니까 1수는 안분지족, 2수는 안빈낙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해됐지?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자. 그러면 내가 욕심 없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 외의 일이 그 밑에 보니까 그나문, 연나문 이렇게 돼 있지? 그 밖에 다른 일들. 이해돼? 그러면 욕심 없이 사는 것 말고 그 외의 일들이니까 욕심 없다의 여집합인 거지? 그러면 욕심 있다지? 이해돼? 그러면 욕심 있는 건 누가 추구하는 거야? 그나문, 연나문 일들은 1수에 있는 누가 추구하는 거죠? 금올은 남들이.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3수로 가봅시다. 3수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알겠지? 거기다 별표를 딱 쳐놓고 요거는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고 우리가 그냥 봐서는 모르는 내용이야. 자, 한번 보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보러 이걸 해석하라고 그러면 뭘 보냐면 혼자 그걸 봐. 혼자. 그리고 뭘 보냐면 그리던 님 이걸 본다고. 알겠지? 그분이 너무 좋아 이러지. 그러면 얘가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님하고 있으면 좋겠구나. 그리움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앞에 있는 1수와 2수의 내용하고 전혀 안 맞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목해야 될 시어들을 몇 개 가르쳐 줄게요. 거기 보니까 잔 보여? 잔에다 동그라미 막 치세요. 자, 잔은 무슨 잔이냐면 이거 청소년들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술. 그지? 그걸 마셔. 그러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뭘 봐? 거기 뒤에 보니까 먼 뇌 이렇게 돼 있지? 산. 보여? 그러면 얘는 술 마시면서 자연 즐기네? 그러면 얘 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니야? 안분지족 풍류? 안빈낙도 풍류? 그지?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던 님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그리던 님은 실제로 왔어 안 왔어?
안 왔어요. 내가 즐기고 있는 풍류와 그리던 님이 왔을 때의 반가움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겠니? 하는 거지. 응? 님이 온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이렇게 좋겠어?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무슨 얘기야? 나는 님이 와도 지금처럼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지. 물어보는 형태인데 물어보는 게 아닌 거니까 그건 서리법이고, 결국 뭘 강조하는 거예요? 풍류가 사람하고 노는 것보다 더 즐겁다. 이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지? 사람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죠. 하지만 이 사람은 자연에서 노는 게 더 재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사람하고 친구 먹는 게 아니라 누구랑 친구 먹는 거예요? 자연과 친구 먹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안빈낙도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갈 거야, 우리가. 그러면 자연과 하나됨, 또는 자연과 친구가 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주면 되냐면요, 물, 아, 일, 체,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물은 자연이고요, 아는 나, 사람이에요. 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합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연과 친구 먹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 걔한테 뭐라고 불러주면 돼? 물아야지. 그러면 나는 자연과 친구 먹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아도 행복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삼수에서는 쓸쓸하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목 자체가 즐거움이 가득 찼는데 쓸쓸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를 많이 착각하니까 A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야, 여기서. 자, 오수로 가보자. 사수가 원래 되게 어려운데 그 사수가 빠져있으니까 다행이지, 우리한테는. 자, 오수로 가봅시다. 오수에 가보니까 내 성인이 게으르더니, 그러니까 나는 원래 게을러요. 알겠지? 그걸 누가 알아주셨어? 하늘이 알아주셨어. 알겠지? 그러니까 신도 내가 게으른 걸 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만사 그랬죠. 여기서 인간만사는 그 앞에 있는 그 모른 남들 또는 그나문 여나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해돼? 그것을 한 개도 안 맡겼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으면 돼. 자, 밑에 보니까 보기 부분을 보면 작가의 삶이 나와 있다고. 작가의 삶이. 알겠지? 그 작가의 삶을 보면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는 사람들하고 다투다가 쫓겨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곳 별론 거야. 그래서 내가 결국 뭐 하지 못하는 거냐면 벼슬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얘기지. 그런데 나는 벼슬 못해도 괜찮아, 이 얘기거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왜? 나는 원래 그런데 마음 없었거든. 욕심도 없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다만당 이랬지? 다만, 다토리 이렇게 되는데 다툴 사람 이렇게 해석해야 돼. 없는 강산, 자연 속에서는 다툴 사람이 필요가 없지. 다시 말하면 그 보기 부분에 나오는, 보기에 보면 나오는 모함하는 사람들, 욕심이 있어가지고, 알겠지?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지. 어디 있으면? 자연 속에서 있으면. 알겠지? 그래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 속에서 싸울 필요 없고 욕심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여기가 좋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7번을 한번 볼까요? 자, 어조의 변화를 줬대. 어조라는 거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게 말투야, 말투. 알겠지? 자, 여기에서는 말투가 전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계속 즐거워, 자연 너무 좋아, 인간 세상 별로야,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은 지워야 돼. 자, 2번을 봐봐. 점층적 표현 거기다 별표를 딱 쳐놓으세요. 이 점층이라는 말 우리 되게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점층이라는 말은 표현이 점점 세지고 범위가 점점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거. 어쨌든 무엇이든지 층을 이루면 다 점층이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선 그걸 쓰질 않았어. 2번도 지워. 자, 3번을 보세요. 시각적 이미지는 활용했거든? 그치? 뭐 산도 보고 이랬잖아. 그런데 뒤에 봐봐. 계절이 나와, 여기? 안 나오죠. 거길 지워. 자, 4번을 보세요. 대상, 자연이지. 다양한 관점? 아니야, 얘는 생각이 하나인데 자연에 너무 좋은 거? 이거 다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경지가 높아질 뿐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관점을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어. 그러니까 4번도 지워. 자, 답은 5번이죠. 알겠지? 왜 5번이야? 거기 보니까 나는 띠집지였는데 욕심 없는 사람인데 그 모르는 남들이 있지. 맞아? 어리석은 시골 양반, 나하고 그걸 모르는 남. 그치? 자연적인 것과 그 밖에 다른 것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수에서는 뭐가 있어? 산과 그리던 님.
자연과 인간. 이렇게 우리가 대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38번을 보세요. 먼매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래죠?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만흥이라는 말 자체가 흥겨움으로 가득 찼어. 이것만 있으면 돼. 더 이상 딴 거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이 얘기죠? 그럼 나한테 완전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는 거지?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찾을 수 있겠죠? 자, 밑으로 가보자. 39번. 아까 선생님이 다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거기 보기기 문부를 보면 이 작품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던 죄로 유배가 뭐야? 쫓겨나는 거죠? 관직에서 물러나는 거야. 자, 전라도 해남에서 은거하여서 지은 연시조, 시조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작가는 혼탁한 정치 상황,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그게 저기 오수에 있는 인간만사예요. 그리고 다투리야. 알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 정적들, 누구야? 다투리, 그 모르는 남들, 이런 사람들인 거지.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탄핵과 모함, 다투고, 자, 밑에 보니까 수십 년간이나 유배와 낙향을 반복했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인간만사에 껴들고 싶지 않다. 이해됐죠?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을 한번 볼까요? 작가가 은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뒷집, 보리밥 푼나물, 가난해 부자야. 가난하다는 얘기지?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자, 1번 동그라미죠. 자, 2번을 보세요. 그 모르는 남들은 욕심 있는 놈들이지? 난 욕심 없는데. 그럼 나의 적이네. 자, 2번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작가가 유배와 낙항을 반복하면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져서 향암 같은 존재가 된 거야? 아니지. 원래 향암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야? 욕심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나오는 향암은 그 모르는 남들의 대조되는 의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내가 어리석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앞에 얘기했죠? 여기서는 어리석은 나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처럼 욕심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쟤네들이 너무 약삭빠른 놈들이야 라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알겠지? 알마초와 슬카지는 순우리 말이고 연화문일은 욕심을 챙기는 일들이었지? 맞아? 그러니까 나 말고 그걸 몰라주는 욕심 있는 남들이 챙기는 일이니까 아마도 위에 있는 다투는 상황이겠죠. 그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한 4가지 유형, 3가지 유형 정도를 봤죠. 지금 보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꼭 기본적인 학습을 하셔서 시간을 줄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식을 잘 보시고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글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문학 작품 중에서 고전 문학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 그 다음에 상징하는 바를 나타내는 시어들을 잘 알아두시고 어떤 식으로 공식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1학년 때는 고전시가예요. 알겠죠? 2학년 때가 되면 비문학이 어려워지고 3학년 때 가면 비문학이 더 어려워져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1, 2학년 때는 문학과 문법 위주로 3학년 때는 비문학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공부하면 당연히 좋죠. 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